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뉴스에서 매번 자주 만나는 테마 경제 성장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뉴스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물론 해가 지나야만 나오니까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면 2021년도 경제 성장률 4%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 나올 때마다 꼭 이런 말도 같이 나오죠.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좋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어떻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대체 경제 성장률 이거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라고 말하면 경제 성장률이니까 변화율인데요.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GDP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GDP 이렇게 말해도 우리한테 별로 와닿는 말은 아닐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의 경제 규모가 있습니다. 이 경제 규모를 GDP라고 하고요. 이게 늘어나면 우리가 증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 규모라는 게 무슨 개념이죠?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면 한국의 2021년도 GDP 이렇게 말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한국이라는 사람이 있다. 한국이라는 사람이 2021년도에 번 돈, 그러니까 2021년도 소득이란 뜻이죠. 그럼 예를 든다면 제 이름이 이병철인데요. 이병철이라는 나라라면 이병철이가 2021년도에 번 돈, 소득이란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GDP라는 거고 그걸 경제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GDP가 늘어나는 현상을 경제 성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얼마나 늘어났지? 그럼 경제 성장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먼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성장률 또는 경제 규모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경제 규모인 GDP나 경제 성장률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제 성장, 경제 성장률, GDP란 말씀 때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득 개념이에요. 연간 소득 개념. 그렇다면 소득과 재산은요? 라고 말하면 동요는 분명히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연간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었다. 너무 좋겠습니다. 1억이었고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누가 부자입니까? 라고 말하면 모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득이 1억이었고 그분은 1000만 원이지만 이분은 집이 있고요. 막 강남에. 저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부자일까? 이분이 더 부자죠. 그래서 실제로 GDP와 관련 없이 천연자원이 많은 이런 국가들이 오히려 부유한 국가일 수 있다는 거죠. 소득 개념이지 재산 개념이 아니다.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21년도는 보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그게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고 1인당 GDP라는 걸 또 하나 발표하는데요. 1인당 GDP라고 말하면 이 부분도 한번 잠깐 생각을 좀 해보려고.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21년도 35,000불이랍니다. 근데 1인당 GDP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 나라에 소득이 있어요. 10명이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명이 모두 해서 이 국민소득, 이 나라가 번 돈이 GDP라면 이걸 인구수로 나눠버리면 평균값입니다. 나누면 1인당 GDP가 되는데요. 1인당 평균소득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그게 35,000불이다. 이 느낌을 잠깐 보고 가려고. 35,000불 환율을 만약 여러분들이 1불에 1200원 계산하시면 1인당 소득이 4,200만원쯤 되는 겁니다. 무슨 느낌 받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쯤 돼 보여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평균값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 아버님 혼자 일을 하시고 전업주부인 부인이 있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둘이 있다? 이때 이 집의 소득은 얼마일까요? 라고 말하면 4,200 곱하기 4가 돼요. 그럼 1억 6,800만 원 돼요. 아버님이 얼마 벌어오고 계십니까? 1억 6,800을 벌고 계시나요? 이 1인당 GDP가 갖고 있는 이게 한계점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소득을,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 소득을 그 나라 국민 수로 나눠버린 거지. 그래서 평균 소득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라고 하면 물론 이게 정확한 지표는 아닙니다만 왜 그 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1인당 GDP보다 못 벌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심할수록 만약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1인당 GDP보다 적게 버는 사람이 또는 격차가 많이 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A라는 나라가 있는데 A라는 나라에 11명이 산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11명 중에 재용이가 있어요. 재용이가 연간 1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100원씩 벌었어요. 자, 잘 가르쳤나 한번 해볼까요? 이 나라 GDP는 10만 1,000원입니다. 그 나라의 전체 생산액, 다른 말로 전체 소득이 10만 1,000원이 되죠. 1인당 GDP는 인구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11로. 그럼 11 나누면 얼마쯤 나올까요? 아마도 10,000원 돈이 좀 안 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나 100원 벌었는데 또 뭐 10원 벌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누군가 엄청나게 많이 번 애가 있고 그래서 내가 본 것보다 상당히 1인당 GDP가 높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나중에 통계 특강을 한번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만 평균값은 사실은 통계에선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나라죠. 를 발표하기 위해서 1인당 GDP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인당 GDP는 큰 의미를 갖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 성장률 얘기를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때 정부가 뭔가를 발표한다고 할 때 저는 특정 정부를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근 자료를 갖고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얘기가 주로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부 발표에서 나타나는 경제 성장률의 첫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변화율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이 변화율이 갖고 있는 특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이것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꼭 어떤 나라는 어떤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은 발표하는 자의 의도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건 비교의 잣대를 둔다는 건 그러니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 수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 수치인데 비교의 잣대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잘한다고 평가될 수도 있고 비교의 잣대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못한다고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 자료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가 존재할 수 있고 해마다 달라지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더 경제 대국들이 우리보다 빠르기는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죠? 라고 그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보십시다. 성장률이라는 건 변화율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올해 1,000원을 벌었어요. 1,000원을 벌었는데 내년에 1,200원을 번다면 여러분들이 성장률을, 증가율이 얼마죠? 20%입니다. 증가분이 얼마죠? 200원. 그런데 어떤 나라가 예를 들면 그 나라 소득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인데 그 다음에 11,000원을 본다면 증가율은 10%인데 증가분은 1,000원이 됩니다. 증가분이 오히려 5배나 큼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건 올바른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작년으로 2021년도 기준을 잡으면 우리나라보다 13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간소득이 100원이라면 걔들 연간소득은 1,300원인 거죠. 자, 거기다가 이걸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경제 규모가 작을수록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쭉 놓고 보시면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10%대에 달해요. 그걸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경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일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진국들의 경제 성장이 빠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런 데 있어요. 꼭 증가율만 갖고 비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변화율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기준연도가 전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년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한번 해석해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경제 규모, 뒤집어 말하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갖고 한번 이해해보세요. 쭉 여러분들이 청년기부터 직장에 취업을 해서 쭉 살아가다 보면 소득, 연봉으로 해볼까요? 연봉이 줄어드는 일은 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봉이 줄어들었다는 건 상당히 살기 힘들어졌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적은 딱 3번 있습니다. 딱 3번이 있는데 한 번은 언제였었냐면 79년 제2차 석유파동 다음에 1980년도에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7%였었고요. 그 다음에 언제였었냐면 IMF 외환위기 1997년 뒤 98년도에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1%였었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2020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9%였어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고 난다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조금만 꺾여 올라가도 성장률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단적으로 들어보십시다. 만약 소득이 100원이었다가 90원이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 10%가 되는데요. 90이었다 다시 100이 되면 플러스 11%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 기본적으로 경쟁률은 조금만 어떻게 보면 원상태를 회복하는 수준만 가도 경쟁률은 크게 늘어나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를 놓고 보게 되면 80년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하고 난 다음에 81년도에는 7.2%가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98년도에 마이너스가 되고 난 다음에 99년도에는 11.5%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 2020년도에 마이너스 0.9%다 하면 4%. 사실은 아주 특별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제 성장률 우리가 어떻게 보자? 그 객관적인 수치를 한번 보는데 전후 과정을 한번 따져볼 것, 그 다음에 굳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잠깐 한번 짚고 갈까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결국 GDP라는 건 뭐죠? 국민소득이에요. 한 나라의 소득, 한 나라를 만약 이름을 병철의 소득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또 거꾸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소득은요. 다르게 해석해보면 누군가가 쓴 돈이 누군가가 써야 누군가의 소득이 되겠죠.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음식 가서 음식을 사 먹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소비지만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죠. 결국은 총 소득은 그 나라의 총 소비액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비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요때부터는 조금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누가 소비를 할 수 있죠? 라고 하면 경제 주체라가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경제 주체라고 하면 가게나 기업 같은 민간 경제와 또 하나는 정부가 소비를 할 수 있지. 그러니 누군가 돈을 쓴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돈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경기 부양만이 만약 목적이었다면, 그렇다면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그 방법보다 더 좋은 최상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는 게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2021년도 경제 성장도 조금 과장한다면 경제 성장의 절반을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이런 모양인 거지. 그럼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만약 정치적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게 바로 정부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른 대안 한번 제시는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가 과연 무조건 신뢰성을 갖는가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2022년도 여러분들이 정부 세출 예산이 604조입니다. 제가 이건희 할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1조라는 돈이 어떤 돈인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604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 이상 세출 예산이 늘어난 경우인데요. 여기서 뭐 돈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정부가 돈을 쓰고자 할 때 정부의 돈은 어디서나 나오게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세로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걸 조세로 걷어들이는 거고 조세로 걷어들여서 안 거치면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조세가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데 조세가 갖고 있는 기능은 조세편으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좀 이따 한번 조세가 무슨 문제를 가져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발생하느냐? 조세도 문제지만 부채도 문제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가 GDP 대비 빚이 얼마나 있지? 라는 걸 한번 계산해보는 방법들이 있죠. GDP 대비 빚이 얼마나 있지? 라고 할 때 물론 이게 경제학적 용어라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텐데요. GDP 중에 그 나라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 부채율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율을 거의 발표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발표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구할 수는 있는데 국가 부채율은 거의 발표하지 않는 편이고 국가 채무율을 발표하지. 국가 채무율이라고 할 때는 GDP 중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건데요. 부채와 채무, 우리 때는 좀 어려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물론 부채라고 말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정된, 갚겠다고 한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국가 채무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부채는 이라고 말하면 국가 채무에다가 뭐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미래에 발생할 잠정적인 빚, 뭐 힘드시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같은 게 있죠. 그럼 국민연금 같은 데서 앞으로 나갈 거라고 계산되는 이 나갈 것도 빚으로 잡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뭐 회계장부상의 처리 문제인데요. 이걸 빚으로 잡아서 다 더하면 이게 국가 부채가 됩니다. 근데 국가 부채율은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하면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국가가 발표할 때 이런 말을 하지요. 사실 뭐 이건 확정된 것 빼고는 큰 문제가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 미래의 빚은 빚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발표하는 자료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국가 채무율이라고 해서 GDP 중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로 발표하는 건 국가 채무율이고 GDP 중 확정된 빚.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채권 같은 거 발행해서 지게 된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드디어 50%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50%를 넘겼을 때 보통 발표는 이렇게 하죠. 선진국들 같은 경우 보시면 이 국가 채무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일본을 비교하는데 일본은 아예 비교하시면 안 되는 나라고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의 입장에서 70%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 생각엔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것. 근데 비교를 한다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국가 채무율보다 높은 나라랑 비교하면서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국가 채무율이 훨씬 낮은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의 잣대를 갖고 올 거 가져다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는 거예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건 예상 못한 변수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억 중에 하나가 1997년 이것도 나중에 한 편 따로 올려드릴게요.
자꾸 IMF 위기 이런데 IMF 위기는 없습니다. IMF 위기란 말은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국제기금이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외환 위기를 맞은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맞았고요.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갔던 거죠. 돈을 꿨던 이유로.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큰 후유증을 안게 되는 거죠. IMF 관리 체제 이후에 국가 채무율이 40%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럼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2011년도 보면 국가 채무율이 대략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10차례 추가 경정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 국가 부채율이 드디어 50%를 넘기게 되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발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근데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정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차기 정권도 누가 될지 정확하지, 오늘 날짜는 아직 며칠 안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게 괜찮다,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과정에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영끌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고 했죠? 위험하다.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무리한 투자라기보단 집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지는 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빚을 많이 지는 게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왜 국가는 빚을 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빚이 있다는 건 이자 부담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빚이 없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 빚이 있다는 게 빚이 없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괜찮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상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옆집 순이네.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사는데 연봉이 한 1억쯤 되는데 그 집이 빚이 7천만 원 있잖아. 그러니까 채무율이 한 70% 돼. 근데 우리 집은 소득이 지금 2천만 원이잖아. 근데 빚이 400만 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채율이 한 20%밖에 안 되지. 한참 더 빌려도 돼. 안 빌릴 수 있으시면 안 빌리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뭐냐면 부채율의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G7의 국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부채율이 평균적으로 3%포인트가 하락한답니다. 그러니까 빚을 줄이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안에 15%포인트 이상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소득에 비해서 빚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너무 빠른 속도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추정컨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2021년생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18세가 되면 1인당 부담해야 되는 국가 채무가 1억에 가깝게 될 것이고 30살이 되는 순간 갚아야 되는 국가 채무가 1인당 3억에 가깝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머지않아 일본이 안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빚을 져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가 과연 바람직한가? 물론 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건데 처음으로 한번 되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정부가 돈을 쓸 거예요. 돈을 쓸 건데 돈을 쓰겠다라는 계획을 늘려갈 때 돈을 쓰겠다는 계획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은 뭐죠? 다시 떠오르십니까? 걷어서 쓰시는 거예요. 걷어서. 뭘로요? 조세로. 그런데 이 걷어 쓰는 게 부족하니까 뭐 하는 거죠? 빚을 져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걷어서 쓴다, 여기부터 한번 처리라고 할게요. 걷어서 쓴다? 그럼 이 조세를 걷어서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우리가 상적으로 이해해본다면 자, 돈을 걷어서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 실제로 경제학적으로 계산하면 1.8배 효과가 있는 건 조세를 걷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볼까요? 예를 들면 정부가 내가 돈을 더 많이 써서 경기를 살릴 거야. 그러기 위해선 돈을 많이 걷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0원을 버는데 조세를 10원을 걷어가던 걸 20원을 걷어가게 되면 민간 경제의 민간 소비가 위축돼 버립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20원을 걷어왔다고 칠게요. 그럼 20원을 걷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아무 지식 없이 해보십시다. 정부는 20원을 모두 써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그렇진 않지요. 왜요? 정부를 운영하는 돈을 일부 빼고 풀어야 되니까 실제로 걷어온 돈이 그대로 다 풀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돈이 정상적으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판단이 100% 옳진 않을 테니 꼭 풀려야 될 곳에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 차라리 덜 걷는 것이 소비 진작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만이 목적이라면 물론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 지출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단 조세를 인하시켜주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부의 빚이 늘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빚과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정부가 빚을 져가면서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중의 통화가 늘어나게 되죠. 시중에 통화 힘든 말이니까 돈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면 무조건 물가는 상승합니다. 물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괜히 힘들어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제일 편할까요? 이거 계속 제 강의의 목적이기도 한데 단어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물건값이 뛰는 겁니다. 물건값이 왜 뛸까요? 물가 상승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나라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펜이 하나 있습니다. 펜이 하나 있는데 이 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돈이 1,000원이 있어요. 가장 단순한 모델로 겁니다. 이 펜이 얼마일까요? 1,000원이지. 그런데 펜은 여전히 하나인데 이 나라에 유통되는 돈이 2,000원이 됐어요. 이 펜은 얼마일까요? 2,000원인 겁니다. 그러니 정부가 빚을 져가면서까지 돈을 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유통되는 화폐는 늘어나게 되고요. 물가가 상승해요. 부동산 가격이 왜 상승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물가 상승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풀린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뛰게 되고요. 이걸 누른다고 해도 어느 순간엔 한쪽에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기 어려워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소견 한번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옳다 그르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들은 다 계실 거예요. 근데 미리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강의하려는 생각은 없고요.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을 때 그걸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걸 이해시키는 과정 속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구나. 그걸 서로 받아들이는 사회,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